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앞두고 트럼프 2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두 사안에 대해서 국회 외통위 위원이자 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신 이재정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현장에 나가 계셨었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도 이제 봤는데요. 검찰의 이제 구형은 징역 3년형이었고 재판부 판단은 이제 1심인데 무죄로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라는 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고 변호사 출신이신데 네. 오늘 1심 선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너무 자연스러운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판결을 보고 난 뒤에 제가 농삼아 그랬습니다. 제가 변호사고 정치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변호사 법조직역으로 돌아갈 텐데 저는 자신 없다. 지금과 같은 재판 환경에서 수사 환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사실을 관철시킬 수 없고 시민들에게 조력할 수 없다면 난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법률가의 전문성이 무의미해진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판결 듣고 그냥 웃음이 지어졌는데요. 너무 당연한 예측에도 왜 이렇게 다행스럽다고 느껴야 하는지 다행스럽다고 느끼면서도 찹찹한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또 오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지 딱 100일째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오늘 이 무죄 선고로 한고비를 좀 넘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재판들이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여당과 검찰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볼까요? 네, 단순히 정치인이 어쨌든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고 하고 흔하게 가능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아니라 오늘 판결만 치고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무죄 판결을 다시 뒤져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일어나고 또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세운 것이거든요. 정말 이거야말로 기우제 같은 거죠.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죠.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는 방식이라면 이건 개인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무도한 검찰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명백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내 의원만이 아니라 당원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거리만이 아니라 제가 안양이 지역구인데 가장 그래도 번화가인 번개역 사거리에서 한 4시간 정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호응이 달랐어요. 좀 힘을 실어줘야 되고 뭔가를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느껴졌거든요. 사법 리스크라는 것들이 정치적 공세로 계속 이야기되어 온 지는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그것들을 그 공세가 부당한 공세라면 단합해서 의연하게 그리고 또 이것들을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개혁의 지점이고 사법 개혁의 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심 판결 계기로 이 기세로 이제 주말 집회가 이제 점점 더 열기도 이제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이 이제 탄핵 초안을 공개를 했었고 또 오는 그 28일 목요일이죠. 김여사 이제 특검법 재의결이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또 조기 퇴진 가능성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의원님께서 임기 단축 개헌연대에 또 참여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워낙 예외적 수단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없었더라면은 기꺼이 동참하셨을 국민들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고민들은 분명히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개헌 논의는 사실 이 정부 들지 않았더라도 너무 오래된 헌법, 이제 녹슬고 거미줄 쳐진 부분들을 개선할 때가 되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지난 국회에서도 번번이 좌절이 됐었는데 이 국회에서만큼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 개헌이라면 그것도 국회에서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도 물론 광장에 함께 하겠지만 광장에 먼저 나선 것이 사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저 역시도 똑같은 방식의 반복에 대해서는 그런 기시감에
가장 어떻게 동의할 수 없는 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시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반발짝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게 정치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당원들이 따라 나서고 제가 기꺼이 이제는 정말 사전에 나가서 그 광장에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 채워야 될 정도면 국민들의 목소리도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이 어렵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개헌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도 검토해 본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의원님과 저희가 외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내 정세가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와의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트럼프 일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듯이 트럼프식 외교는 그동안 전통적인 외교 방식과는 좀 이론에 있어서 좀 차별점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인선을 마친 국무장관과 안보보좌관의 면면에서 이 트럼프 2기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가면 좋을지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예, 소위 저희가 보수당 정권에서 볼 수 있는 네오콘 사람들이 다 배제된 채로 신진 인력 그리고 또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그 안에서 공통점을 뽑자면 네. 마가적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로 꾸려져 있죠. 이 얘기는 그분들의 성향들을 분석하면서 과거에 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엇갈리는 인선은 무엇일까 해석하는 한국의 언론들도 많던데 네. 네. 그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정책이 관철되기 쉬운 구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안에 이제 정보국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행보나 일관성 등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던 그분의 발언을 보고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트럼프식의 정치에 기꺼이 동조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사람. 과거에 볼턴만 하더라도 사실은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걸끄러운 이제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보수 네오콘들의 어쨌든 자존심을 지키느라 트럼프 스스로의 색채를 못 보여줬다는 후회가 있었던 지난 정권이거든요. 이번에야말로 트럼프 색채를 드러낸다. 근데 그 안에는 오히려 전통적 네오콘의 가치에 어떤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거래주의자 사업가 네. 트럼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방식의 외교안보 협상 전략이 구사되지 않겠냐라는 짐작입니다. 네, 트럼프 2기를 이제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인데 트럼프 당선인 이제 이런 이야기를 최근 했습니다. 내가 재임 중이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 13조 원의 분담을 내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머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정부 입장은 이제 한 달 전에 방위비 이제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우다.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이제 13조 원 정도 뭐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방위비 분담을 이제 증액을 요구할 것인지 우리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협상이 끝난 것은 그것의 거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입니다. 1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협상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인플레를 감안한 정도의 지난 협상과 이제 비슷한 조금 더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없는 증액인데요. 이번 주에 저희 외통위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정부 측의 보고를 듣고 국회에서도 의결을 할 텐데요. 이렇게 1분담국에 국회까지도 의결을 거친 절차를 도로 이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는 트럼프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테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금 진행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양국의 노력은 국가 대 국가의 합의라는 점을 거듭 설득을 해야 되겠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이것만큼은 저희가 이미 지켜야 될 방어선인 거죠. 너무나 상식적으로. 네네. 좀 압박용으로 우리에게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또 그 내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당연히 내민다라고 봐야죠. 트럼프의 당선을 이제 문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인 개인적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결코 비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미국 사회가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징조들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난 건데 저는 트럼프의 다음 정책에 대해서도 참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만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몇몇 가지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저희도 학습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의 적절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남미에 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일변화한 듯한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중을 모두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 역시도 네. 정부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치 외교라는 하나로 달려온 정부라 조금 염려는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북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네. 될 텐데 북미 대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를 좀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북미가 직접 소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패싱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좀 전망을 들어볼까요? 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도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내뱉지 않아요. 그만큼 그 양 지도자가 쌓아왔던 히스토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은 워낙 이제 전장이 많다 보니까 북핵이 중심이 되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녹록치 않은 함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NPT 체제하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레코기니션 됐지만 인지는 되어 있지만 승인받지 않은 여러 국가들은 그 과정에 나름대로의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북미 협상을 통해서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외교적 입장이나 또는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권역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함께 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일본과 뭐 우리나라에도 그 핵을 갖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본 내에도 있을 걸로 압니다만은 절대 그건 미국이나 P5라고 불리우는 기존의 핵 보유 국가들에서 네.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그와 같은 방식을 중국이 또 용인할 리가 없거든요. 찾다 보면은 우리 이 영내에서의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인접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북핵 문제가 처리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 미중 관계에 대한 기조가 좀 변화하는 듯한, 암시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런 이제 발언을 두고 한미 동맹에 올인했었던 가치 외교에 좀 변화가 이제 기조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트럼프 2기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을 많이 들였었던 한미일 삼각 협력에 의미를 두지 않거나 또 중국과 단판을 지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변수가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 뭐 외교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발언에 좀 경솔함에 대해 지적하는 사설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치인의 발언,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맥락 안에서 판단이 되는데 직전에 계속 가치 외교를 강조해 왔던 탓에 대통령의 외교업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조차도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동맹에 있어서의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외교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온 것처럼 국익 중심의 외교가 근본적인 거죠. 저는 어떤 방침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발언은 좋은데 그것들을 구사할 만큼의 외교적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외교전선에서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의문은 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관계가 뭐 물과 기름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러시아가 많이 기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일본 역시도 트럼프의 당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때고 일본 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치 체제를 이제 마련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의 관계도
한중 간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갈 때처럼 권역 내의 문제로 보고 오히려 우리 영내에 있는 국가들 간의 미묘한 입장 차를 활용하는 좀 한국 중심의 외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네, 또 우리 경제에 직접 미칠 영향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법 이런 것들을 또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관세 장벽이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반면에 윤 대통령과의 트럼프 당선인 통화에서 조선업에선 또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또 키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수출 정책에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들어볼까요?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저희가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아직도 네.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TSMC가 미국하고 굉장히 결연해서 잘 진행되는 네.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4나노 밑인가 2나노 밑의 공장들은 절대 외부에 짓지 않습니다. 네. 자국에 짓습니다. 다들 보호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경쟁에서 우리 중심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그렇게 유연하게 우리나라 조선 산업과 윈윈할 거라고만 장밋빛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죠. 방금 언급하신 내용조차도 메이드 인 USA가 굉장히 엄격할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우리 땅에서의 어떤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환경과 관련해서 IRA법이 트럼프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또 관세가 사실 거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돼가지고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도 관세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트럼프는 공헌한 정부니까 또 얼마나 네. 크겠습니까? 중국이나 인접 다른 국가들도 염려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같이 수출 그리고 또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는 많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야말로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도 자국 우선주의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좀 견지해야 될 우리 국익을 위한 경제 정책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이제 삼선이시잖아요. 네. 네, 이제 초선 때 이제 대변인도 하셨고 네. 재선 때 이례적으로 외통위원장도 네, 하셨었죠. 대리 업무를 했었고 또 산중위원장도 했었습니다. 보통 삼선에서 많이들 네, 하는데 네, 네. 그만큼 이제 당내에서도 굉장히 인재로 평가 이제 받고 아이고, 네. 계십니다. 삼선에서는 더욱 더 무겁게 이 의원직을 지금 받아들이고 생각이 이제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22대 국회에서 좀 어떤 포부와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질문 주셨던 것에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외교와 경제가 떨어질 수 없고 특히 에너지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는 한중일이 사실 영내에서 갈등하고 있을 수 없는 협력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한중일의 어떤 영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경제협력체든 FTA, 영내 FTA든 간에 다양한 방식의 저는 EU와 유사한 방식의 우리만의 어떤 정치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갈등이 있지만 일본 역시도 지금 녹록치 않은 그 일본 보수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의원회견을 통해서 하고 또 중국이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복잡한 관계 내에서 한국의 그래도 우호적 자세를 채워오면서 비자 면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공간들을 후벼팔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 외교 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의원회견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 의원님과 아울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외교에 방점을 찍는 그런 이제 의원 활동을 포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선거 내용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대응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